그들은 온종일 걸어서 한라산의 서쪽 산허리를 넘었다. 해그름역에야 대정현에 이를 수 있었다. 한라산의 백록담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날이 한라산에 그렇게 많다던 말가소는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것은 한라산의 동쪽 사면, 즉 수산평에 가야 볼 수가 있다. 서쪽 사면에서는 잘 보기 어려우니라. 그들은 그날 밤을 대전고을의 주막촌에서 지냈다. 을련이는 내일은 한라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겠다는 말을 했다. 한라산 약초가 유명하다는 말을 많이도 들었기 때문이다. 날이 대정에서 정의고을로 넘어가는 길이 있을까요? 글쎄다. 서책에는 그런 길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도 사람 사는 곳인데 설마 하니 그런 길이 없겠느냐. 제주 목사의 처소가 있는 제주성을 중심으로만 길이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는 한라산 남쪽 사면으로도 서로 사람이 통하는 길이 있으리라 믿는다. 내일 한번 찾아가 보자꾸나. 날이 길이 없으니 애월마을의 황바두리는 찾아갈 수가 없사옵니다요. 아니다. 애월은 다음에 제주성에 되돌아가서 다시 가면 되느니라. 내가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어쩌면 우리가 제주도에 온 것은 최후의 삼별초 김통정 장군의 한설인 비를 잊지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걱정하지 말거라. 한돌이는 정우가 애월마을을 찾아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주도 남쪽의 해안선에 햇빛이 찬란했다. 그것은 남진아 해였다. 우리는 조선 땅의 제일 끝에 와 있는 것이다. 바로 저 지점이 화란 사람 하멜이 표류한 곳이다. 날이 하멜이란 사람이 바로 박연이란 귀화한 화란인인가요? 을련이가 물었다. 아니다. 박연은 본명이 웰터브레인데 하멜보다는 26년 더 먼저 표류해 와서 한국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 박연과 같이 표류했던 두 사람의 화란이는 병자호란 때 청군과 싸우다가 전사했고 박연도 항복해온 외인과 붙잡힌 청인들을 지도 통솔하는 훈련도 가무의 외인 부대장의 벼슬도 하고 있었다. 박연 일행이 표류해온 해가 인조대왕 4년이었다. 그러나 하멜 일행이 표류해온 것은 인조대왕 30년이었다. 그러니까 두 화란인 집단이 표류해온 곳에는 26년의 차이가 있다. 하멜의 일행은 원래 64명이었는데 저기 대전고을 앞 백사장에 표류해 왔을 때는 36명은 죽고 28명만이 살아남았었다. 제주 목사는 이들 하멜 일행을 융숭이 대접하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곧 박연이 내려와서 이들을 설득하였다. 너희들이 새가 아닌 이상 이 조선국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 나같이 귀화하여 잘 살아보자고 했다는 게야. 그래서 그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만 국리를 다 했다는 게야. 정나라 사신이 건너다니는 홍제교 밑에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 북경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에 좀 연락을 취해달라는 말도 하고 또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들을 한데 모아 놓지를 않고 순천, 여수, 남원 등지의 군영지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여수로 배속되었던 아멜이란 자가 배를 훔쳐 탈출에 성공,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우는 서귀포를 거쳐 정의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도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정의현은 대정현과 마찬가지로 현감의 통치를 받는 고을이었다. 그러나 현의 구묘는 더 컸다. 나라의 목마장인 수산평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온 길거리에 말똥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정의현의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밝혔다. 밤새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따로 방을 얻어 을련이를 재웠다. 그러나 도저히 방을 하나 더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을련이를 아랫목에 재우고 정우와 한돌이는 윗목에서 을련이 쪽으로 발을 뻗고 잤다. 너무나 고단해 잠으로 떨어졌던 정우는 귀를 간지리는 파도 소리에 잠을 깼다. 먼 데서 쏴 하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런가 싶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발이 한결 편안했다.
그는 몸을 벌떡 세웠다. 아랫목에 잠들어 있을 을련이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서는 정우의 두 발을 안마하고 있었다. 아서라 을련아, 냄새나는 발을 그 고운 손으로 만지고 그러느냐. 그만두어라. 아니옵니다요. 너무나 귀한 발이옵니다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두 발이옵니다요. 정우는 을련의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감동하고 있었다. 근간에 자기가 을련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영특한 여자인가. 정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을련을 향해서 탄성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침밥을 먹고 수산평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을련아, 제주도가 정말로 역사의 섬으로 떠오른 것이 어느 시대인 줄 아느냐? 한도리는? 글쎄요, 아무래도 고려시대인 것만 같사옵니다요. 조선에서는 다만 귀양지로서의 기능만 했을 뿐인 것 같거든요. 내 눈말이 맞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가 제주도를 아주 귀한 자기들의 직접 관할 지역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간주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것은 여기 제주도를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는 전진기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때 조선인의 고려국 땅이기도 했지만 아울러 원나라의 땅이기도 했었다. 나리, 수산평은 아무래도 저기 한라산 줄기를 넘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요. 그렇다. 저기 동쪽으로 쭉 뻗은 한라산 줄기를 넘어야 수산평의 드넓은 토지가 나타난다. 고려원종 11년이니까 3603년이었다. 삼별초의 영도자 김통정 장군이 전도 대해전에서 조정의 수군에게 크게 패한 후 여기 제주도로 들어온 후 애월에 황바 두리성을 쌓고 운거하였다. 김통정의 일파는 가끔 진해 근해로 출동해 전라도 사람의 공미를 800석이나 일거에 수탈한 적도 있었다. 이때 원의 세조는 원의 수준과 고려 조정의 김방경 장군의 합동군을 만들어 김통정의 황바두리 저항군을 깼다. 그리고는 탐나국 초토사를 설치하여 직접 제주도를 통치하려 들었고 얼마 후에 군민도 다루같이 총관부를 만들어 실제적으로 원의 관리가 제주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충렬왕 10년에 군민 안무사로 고쳐서 더욱 원의 통치를 강화했다. 그 이유는 말한 대로 일본과 남송을 치기 위한 교두보의 확보와 무엇보다도 목마기지를 삼으려는 데 있었다. 이 충렬왕이 바로 원세조의 딸을 왕비로 맞은 왕이다. 고려 25대 왕이다. 그러나 28대 왕인 충선왕 때 기자오란 사람이 자신의 딸을 원나라 순제의 왕으로 바친 후에 자신은 영안왕으로 책봉을 받고 자신의 3대 선조를 전부 왕으로 책봉을 받고 기왕후의 동생인 철은 덕성부원군에, 원은 덕양군에 봉환되었다. 이들은 그 후 고려 조정의 왕에게 신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원 조정에서는 영안왕을 바로 여기 수산평의 왕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야.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몽고말 160마리가 배에 태워져 처음으로 제주도에 상륙한 것이 3609년이었다. 나리, 정말 역사 공부를 해야겠습니다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요? 그럼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 옛날에는 산원 공상의 구별이 분명하여 선비가 아니면 글을 읽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도 바뀌었다. 노비가 아니면 누구든 돈을 벌어서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노비도 공노비는 벌써 풀려나지 않았느냐? 머지않아서 산노비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 순간 한도리는 말을 잃어버렸다. 백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리, 그러면 몽고의 관리들이 마찰없이 제주도민을 통치했나요? 웬걸? 고려 무신 정권이 몽고군에게 패하고 난 후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야 하는 등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도에 들어와 있던 몽고 행정관청의 몽고인 관리들을 따라와서 여기 수산평에서 말먹이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모코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행포는 말할 수 없이 난폭한 것이었다. 고려 공민왕 4년인 3680년에는
이들 묵호들이 작당을 해서 제주 목사, 판관, 도문무사를 살해하였고 3695년에는 제주 만호를 일거에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나리, 수산병이 갑자기 보기 싫어집니다요. 한돌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목호들의 횡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감히 고려의 현명한 국왕인 공민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까지도 세웠다. 공민왕이 즉위한 후 이들 목호들과 친원파를 견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쓰자 송악의 친원파들은 제주도의 목호들과 모의하여 공민왕 살해 음모를 꾸몄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의 비밀리에 알려져 조정에서는 어전 회의를 열어 재상 윤시우를 제주도에 급파하여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목호들은 제주왕에 기착하는 윤시우 대감과 제주도에 새로 부임한 목사와 판관을 한꺼번에 잔인하게 목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목호들의 횡포는 근 100년을 끌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완전히 오랑캐화되어서 조선족의 나라다운 구석은 일소되었다. 그러다가 3700년 공민왕 24년에 최영 장군의 제주도 토벌로 일단락을 보게 되고 제주도는 다시금 조선민족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 참. 한두리와 을련이는 기가 차서 말을 잃어버렸다. 드디어 한라산 줄기를 넘어섰다. 드넓은 수산 평야가 펼쳐졌다. 몽고인들이 일본 정벌의 병력을 기르기 위한 목마장으로 탐을 낼 만했다. 드넓은 천혜의 목초지가 반짝이는 태양 아래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목초지 여기저기에는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저 말들은 물론 몽고말이 아니다. 순수 조선 말이다. 정우는 어느 목장에 들어가 방을 한 칸 얻어 밥을 지어 먹고 수산평에서의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한라산 등반을 하고서 제주성으로 내려왔다. 제주도에서의 나흘밤이 꿈처럼 흘러갔다. 닷새째 되는 날 일행은 애월의 항바두리 성터를 보러 갔다. 고려 무인 세력의 마지막 저항지였던 성이었다. 삼별초가 여기 제주도에 상륙할 때 제주도 관군과의 싸움이 송담천 전투인데 제주도 관군 270명을 베었다. 여기 황바두리에 성을 쌓고 삼별초군은 조정군과 몽고군에게 3년간이나 저항하였다. 원세조의 원정군과 김방견군의 합동작전에 깨졌는데 김통정은 여기 황바두리를 포기하고 특공대 70여 명과 함께 한라산으로 들어가 최후의 항전을 했으나 자신은 자결하였고 그의 부하들은 홍다구라는 아주 잔인한 원귀화 고려인 강군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나리, 그런 나쁜 놈도 다 있사옵니까요? 세상에는 별별 놈들이 다 있는 법이다. 홍다구의 아비가 홍복원인데 이자 역시 원나라에 귀화하여 자신의 조국인 고려를 철저하게 배반한 자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홍복원 부자에게 주인을 무는 개라는 칭호를 붙여주었고 복원은 결국 고려인들의 손에 무참하게 맞아 죽었다. 한돌이는 소나무 숲에 파묻혀 있는 길쭉한 돌 무덤일 뿐인 황바두리 성을 바라보다가 너부죽이 엎드려 절을 했다. 녀석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섯째 되던 날 정우는 제주도의 서쪽 사면에서 한라산 등반을 다시 했다. 수산평에서의 등반은 동쪽에서의 그것이었다. 일회째 되는 날 정우 일행은 비극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제주도를 떠났다. 어느 틈엔가 을련의 등에는 약조구러미가 그득히 메어져 있었다. 나리께서 왜 을련의 아주머니를 죽어라 살리셨는진 알만하옵니다요. 예끼놈. 나리, 귀양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지요? 물론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바다는 나의 삶의 터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도둑은 도둑질이 자기 삶의 터전이다. 어떤 분야가 어떤 사람의 삶의 터전일 경우에 그 분야에 그 사람만큼 전문자가 없는 법이다. 특히 나의 경우 바다는 나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나의 선친께서도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었다. 그러니 바다는 내 자존심의 문제다. 황하에서 쏟아지는 억센 조류를 헤쳐나가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오늘따라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우리 조선의 양반이라는 사람들, 참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다.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양반이라는 사람들이다. 벼슬을 하는 일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러자니 그들의 벼슬길에는 오만 가지 협잡과 모함, 시기 질투 작당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본 오연단이란 것도 다 그런 벼슬 싸움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사람은 벼슬길이 아닌 생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할 뿐이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며 자아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리, 이놈과 울련이 아주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요? 허허, 금방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느냐? 내 놈들의 직업은 지도를 그리려는 사람의 조수들이다. 그것도 분명한 직업이다. 그런 직업을 통해 너희는 남에게 참여하고 있고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지만 나리, 뭔가 좀 알 것만 같사옵니다요. 저희는 나리의 지도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고 거꾸로 저희는 나리께 글과 약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를 않사옵니까요? 이놈은 어디를 가도 살아갈 자신이 생겼습니다요. 오,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그럼 어디론지 가보아라. 나리도 참 어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요? 참 그렇지. 그렇지. 정호는 갈 길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보길도와 완도 그리고 진도를 둘러보지 않을 수 없다 했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유적 때문에, 완도는 정해진 대사 장보고의 유적을 살펴보기 위해, 진도는 이순신의 명랑대첩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전까지의 백기를 중심으로 보길도와 진도는 왼편에, 완도는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먼저 보길도에 내렸다. 섬 전체에 수려한 풍광이 이 세기의 천재 시인의 시심을 한껏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만 같았다. 잔잔한 파도가 기이한 색깔의 자갈이 깔린 바닷가에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보길도는 이상하게도 큰 산이 하나 우뚝 솟아있고 그 산을 중심으로 좁은 띠 모양의 해안이 발달되어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섬의 모습이 아니었다. 낮은 구릉 모양의 산들이 바닷가를 따라 쭉 둘러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다사롭고 조용한 분지가 패어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그 오목한 분지에서 고사는 시를 쓰고 움풍영월하면서 한 세상을 보냈던 것이다. 완도로 올라가 정해진 대사의 흔적을 찾아보았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바닷가에 성을 쌓았던 흔적이 여기저기 간헐적으로 남아있었고 배를 미끄러매었던 큰 말뚝 같은 것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바닷가 자갈밭에는 도기들이 파편이 수없이 많이 널려 있었다. 이것들이 통일 신라 시대의 것인지 고려 조선 시대의 것인지는 더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장보고 대사가 죄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일본에 걸쳐 큰 무역을 했다는 설로 미루어 보아 강진골 인근에서 구워진 도기들을 그들의 주종 상품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완도를 벗어나 진도로 들어갔다. 여기 진도와 해남 최남단가의 이 자라목 같은 해협의 길이는 겨우 한 1전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사람의 도보로 치면 1100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명량해협 혹은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죽은 원균의 뒤를 이어 지봉을 잡고 첫 전투를 치러 승리한 영광의 해협이다. 폐하, 아직 소장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셨다는 바로 그 해협이군요. 그렇다. 울돌목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마로해라 하고 서쪽 바다를 정등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바닷물이 일 때에는 마로해에서 서쪽의 정등해로, 썰물 때는 서쪽 전라우수영이 있는 정등해에서 동쪽 벽파진이 있는 마로해로 바닷물이 너무나 거세게 빠져나갔다. 그때의 바닷물이 내는 소리가
울돌돌돌 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그때 빠져나가는 바닷물의 속도를 재어보았더니 빠른 말이 한껏 속력을 내고 달리는 것보다 더 빨랐다고 했다. 울돌목의 이런 무리 성격을 이용한 천구의 명장이 이순신 장군이었다. 장군은 여기 울돌목을 지목하고 남하하여 일단 이진 옆에 어란포에서 저기 벽파진에 이르는 해안에 진을 쳤다. 가슴에 피 맺힌 한을 아로새긴 장군께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일대 접전이었다. 정유재란 때의 일이다. 남원 고을이 깨어져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호남 전역이 적의 말 발굽에 짓밟힌 순간이었다. 적의 수군은 여기 울돌목을 지나 제물포로 들어가 한양을 도륙할 작정이었다. 그러니 여기 울돌목이 뚫리면 큰일이 일어날 순간이었다. 장군은 적의 수군을 여기 울돌목으로 끌어들여 밀물과 썰물이 질 때의 그 빠른 수력을 이용해 적을 쳐부셨다. 진도의 진산은 가흥산이었다. 가흥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멀리 황해의 수평선이 보였다. 그러니까 진도는 남해와 황해의 접점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우는 진도에서 나와 다시 강진고을로 들어갔다. 이제 삼남대로로 나설 참이었다. 강진에 다시 올라온 정우는 좀처럼 주막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한두리와 을련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혼자서 훌쩍 읍내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도 그는 이례적으로 이틀이나 여기 강진에 머물지 않았던가. 시간을 황금처럼 쪼개어 쓰는 정우이다. 그런 사실을 을련이와 한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날이 무슨 연유로 여기 강진고을에서 이렇게 며칠씩이나 체류하시나이까? 소희님에게 그 연유를 좀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가르쳐주지 못할 것은 없다. 다만 강진고을의 늦은 봄날의 양광이 너무나 다사롭기 때문이다. 네? 한도리와 을련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우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김정우란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외출하실 때 저희들은 떼어놓고 나가시는 것이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되옵니다. 그 연유를 말씀해 주옵소서. 그것은 오해이다. 나는 너희들을 떼어놓고 나간 적은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다만 너희들이 꾸물거리다가 나를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다. 나리, 쏘이놈들이 어찌 꾸물거리다가 나리를 놓치기까지야 했겠사옵니까요? 다만 나리께서 어디에 몰두하셔서 혼자서 너무나 재미나 하시는 것 같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을 뿐이옵니다요. 나리께서 저희 놈들을 전혀 거들떠도 보이시지 않는데 어찌 감히 저희가 가까이에서 나리를 받들어 매실 수 있겠사옵니까요?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조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구나. 나는 말이다. 여기 강진고을이 너무나 좋다. 나의 고향 은율에 온 것과도 같은 기분이다. 내가 강진고을에 이렇게 빠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강진고을이 무슨 아름다운 심성의 처녀도 아닌데 나의 심혼이 왜 이렇게도 빠져드는지 알 수 없구나. 강진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장이다. 혹시 다산초당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강진은 이상스레 나의 심혼을 잡아끄는구나. 쇠의 생각으로는 강진고을이 남도에서는 드물게 보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섭니다요. 나리께서는 지리학자시라 역시 지리적으로 뛰어난 장점을 가진 고을이나 강이나 산을 보면 조금 흥분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요. 흥분? 흥분은 결코 아니다. 다만 너무나 정다울 뿐이다. 자, 그럼 같이 나가서 이 아름다운 고장을 한번 둘러보자꾸나. 정호는 한두리와 을련이를 데리고 강진읍성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호는 강진읍의 진산인 무두봉에 올랐다. 무두봉은 1448척이었다. 높은 산이 없는 호남벌의 솟은 산치고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다. 자, 저기를 보아라. 저기 깊은 육지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온 저만이 바로 강진만이다. 그리고 강진만을 사이에 두고 정다운 여인의 두 다리처럼 남쪽으로 길게 뻗은 육지가 바로 동쪽 것이 장흥반도이고 서쪽의 것이 해남반도이다. 나리, 그러니까 저기 해남반도의 동쪽 사면에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군요.
그렇다. 그 위치부터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타산초당의 진산인 만덕산은 바로 강진만을 내려다보고 있다. 만덕산은 높이가 1349척밖에 되지 않는 산이지만 양지 바르고 남해안의 바람을 막아주는 구실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타산초당의 안산이라 할 수 있는 성문산은 높이야 만덕산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다바람을 잘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강진만의 길이 패어 들어간 지점에는 장흥고을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탐진강의 줄기가 보이고 있다. 탐진강이 강진만으로 입수되는 지점에 강진읍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강진고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참으로 이상적인 환상의 형태로 펼쳐져 있어서 그것은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형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겨운 여인의 왼쪽 다리에 해당하는 동쪽의 긴 반도에는 완도로 넘어가는 마량항을 조금 지나 천대산이 있고 그리고 탐진강 남쪽에 금사봉이 있으며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 수인산이 있으며 결국 북서쪽으로 돌아 월출산이 버티고 있다. 이 지방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월출산은 대략 2669척이나 된다. 그리고 서쪽 해남 고을과의 접경 지점에 1689척의 서기산이 솟아있고 그 아래로 조금 전에 말한 성문산, 덕룡산을 지나 주작산으로 끝마금을 하고 있다. 이런 천연의 요새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리, 다산 선생은 번잡한 한양을 떠나 여기로 귀양 오신 것이 오히려 자신의 저작 생활을 위해서는 더욱 나은 환경을 만난 셈이로군요. 꼭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점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수차례 말했지만 이런 천혜의 지행을 가지고 있는 강진고을은 아울러 다른 지방들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요 며칠 사이 조사해보니 서쪽의 해남고을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제안고개와 병치가 있었고 동쪽의 장흥고을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바람제, 장구목제, 골지제가 있었다. 그리고 월출산 넘어 영암고을과의 길목에는 땅제, 누리제, 불티제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답사하고 이용해 본 바이지만 조선 땅의 육지에서 제주도로 떠나는 배들이 다들 여기 강진만의 이진에서 출발하고 있느니라. 이쯤 하면 내가 쉽게 여기 강진고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냐? 알만합니다요. 그러나 나리 벌써부터 을련이 아주머니가 저쯤에서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사옵니다요. 무슨 연유이운지요? 그래? 무슨 연유일까? 혹시 강진고을의 위치를 말씀하실 때 정다운 여인의 두 다리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주머니를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올깝시오? 그 녀석, 다 아는 얘기를 못하러 하느냐? 그렇다. 그것은 곧바로 을련이의 두 다리만큼이나 밋밋하고 쭉 꽂고 부드러우며 새하얗고 그리고 또 정겹다. 히히히, 소희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요. 정호와 한돌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을련이가 있던 대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을련이는 부끄러워 어디론가 몸을 숨긴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강진의 지세는 다산하게 폭과 깊이를 스스로 포함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정우는 기쁜 감회에 젖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 정우의 입장이었다. 강진고을이 아무리 그의 시문을 끌어당겼다고 하지만 그는 또 앞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미지의 고을, 미지의 땅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정호는 강진읍을 떠났다. 다음 기착지인 나주까지의 거리가 하루의 거리로서는 좀 애매했다. 그것은 근 90리가 넘는 거리였다. 부지런히 걸어야만 해그름역에 나주읍내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강진까지 왔다가 병영이 있는 도강마을에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도강의 병영은 전라도 병마절도사영으로 태종대왕 17년에 세워진 진영이다. 총 연장 6,930척의 길이이고 높이가 33척의 웅장한 성이었다. 여기 병마절도사는 전라도에 설치된 52주 육진의 병영을 총괄했다. 이 병영이 강진고을에 있는 것도 교통의 요지로서의 기능을 크게 평가한 탓이었다. 정우는 인근의 아산에 올라가
이 전라도 병마절도사 영의 지세를 살펴보았다. 동쪽의 수인산, 북쪽에 792척의 옥녀봉, 성자산, 깊대봉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남쪽에는 화방산이 버티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성락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탐진강의 지류인 금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유역에는 병영평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천엄의 유세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날이 그러니까 강진고을은 임산 배수가 아니라 임수병배 병사 2군만 입쇼? 임수병배 병사라. 그럴듯하구나. 앞으로는 해남 역파진에 전라우수영을 두었고 뒤로는 병영마을에 전라절도사영을 두었으니 강진은 수도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 지방 교통의 종착역임과 동시에 또한 중심지이다.